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에서 한 달여 전 가장 먼저 소개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손흥민 선수 영입 관심이 이제 유럽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상 중인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팬클럽과 가진 행사에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고 발언한 이후에 이적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 현지에서 보도된 내용 원문과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한준TV가 취재했던 독점 정보 내용까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선수 최근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이사진과 함께 팬클럽을 직접 만나는 팬미팅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행사에 진행됐던 다양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현장에서 취재한 독일 대중신문 빌트의 니코 리네르 기자가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다며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팬클럽을 방문해서 팬들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느냐, 바이에른 뮌헨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고 묻자 소니라고 답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사실 팬들의 질문에 당연히 본인이 가장 잘 지냈고 가장 호흡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 무엇보다 현재 토트넘 스쿼드 안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도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수준급 선수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답변이지만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계약 상황이 토트넘과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고 수많은 이적설이 안 그래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 선수는 팬미팅 행사를 갖고 나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바로 팬들과 답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재미있는 기회였고 어려운 질문은 없었다, 까다로운 질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에 데려오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결코 민감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표한 것인데요. 본인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 곧바로 자신의 옛 팀 동료이자 절친한 사이 에릭 다이어의 영입을 추천하고 실제로 이뤄낸 바 있는 케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발언과 생각이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생각이 저희가 결코 과장이라든지 또 너무 자극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영국 인터넷 매체인 팀토크 역시 케인의 발언과 더불어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게 직접적으로 케인 선수가 구단 측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과 계약이 마무리되는 손흥민 선수는 이전에 독일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다. 함부르크,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뛰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을 경우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코멘트라는 것이죠. 게다가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뤘던 손케 듀오로 유명했습니다. 두 선수가 함께 토트넘에서 뛰면서 무려 297경기를 뛰는 와중에 54득점을 합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47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온 합작골로 과거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로그바가 두 선수끼리 36골을 합작한 이후 그 기록을 경신한 최고 기록인 것입니다. 최고 듀오 합작골 기록이 이 두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압도적인 1위 기록인 것이죠. 이 기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26골을 넣었고 또 손흥민 선수는 더 많은 또 패스를 받았어요. 28골을 케인 선수에게 받아서 연결했으니 어찌 보면 케인 최고의 도우미가 손흥민 선수이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폭발하고 특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는 케인의 어시스트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실제로 케인이 떠난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주 득점 역할을 했던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다양한 선수들에게 받았지만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동료 선수들의 기량과 패스 능력이 케인 선수만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좋은 침투와 또 번뜩이는 움직임을 살려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패스를 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긴 하지만 기회를 만드는 데 더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케인만큼 득점력이 있는 동료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과 또 경기력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실제로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또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손흥민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 손케 듀오가 재결성된다면 케인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도 좋은 동료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많은 골을 넣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지난 시즌에 무관에 그쳤고 올 시즌도 DFB 포칼 탈락을 비롯해서 우승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곁을 떠나서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도 우승을 위해서였는데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도 우승을 하지 못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손흥민 선수까지 함께 와서 함께 우승을 만들어보자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던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한국 시장의 규모와 또 열기와 또 그 효과, 그 과정 속에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명확하게 토트넘이 홈팀과 같은 분위기를 느꼈고, 또 김민재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절대적인 인기를 느끼고 돌아간 이후에는 바이에른 뮌헨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더 강하게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분데스리가에서 조사를 펼쳤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자 바이에른 뮌헨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 포지션에 이미 더 젊은 선수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았었어요. 실제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이클 올리세를 영입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애초에 영입 후보 리스트에도 없었었죠. 하지만 올 시즌 들어서는 르로이 사네가 결국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고, 세르주 그나브리와 킹슬리 코망은 계속해서 잦은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창 좋았던 고점 때보다 경기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고 또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내년 여름이 되면 계약 만료 1년이 남게 되는 그나브리, 2년이 남게 되는 코망에 대해서 매각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 선수들에 대해서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처진 공격수 2선 전천후로 활약하고 있는 토마스 밀러가 자말 무시알라의 백업 자원 내지 또 케인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도 커버하고 있지만 이 선수의 계약도 올 시즌이 끝나면 만료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35세의 나이에도 건재한 경기력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언제 경기력이 더 떨어질지 모르는 나이다 보니까 토마스 밀러의 공백을 대신할 무시알라가 있지만 또 경험이 좋고 베테랑이고 또 이선의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자원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코망, 그나브리의 밀러까지 이 3명의 핵심 자원, 거기에 뭐 사네까지 포함한다면 4명의 이선 자원이 모두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명이 아닌 2-3명의 선수를 보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최소 2명의 선수를 보강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을 젊은 선수로 데려온다면 또 다른 한 명은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도 있을, 그리고 이적료가 소량 발생하더라도 또 연봉을 꽤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 마케팅, 아시아 마케팅, 신규 스폰서십 유치를 통해서 그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고 오히려 이득까지 볼 수 있는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마커스 레시포드가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그 외에 몇몇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도 물론 왼쪽 측면 자원 그나브리와 코망이 떠난다고 했을 때 레시포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뱅상 콩파니 감독이 아모린 감독이 외면한 전술적으로 조금 판단력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은 레시포드를 정말로 원할지, 또 레시포드에게 거액의 연봉을 줘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튀르키예의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에크렘 코누르 기자, 저도 개인적으로 코누르 기자와 종종 의견을 주고받았던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말씀들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BBC, ESPN 그리고 골 네트워크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세계적인 매체와 함께 협업하면서 글도 쓰고 있고 기사도 제공하고 있고 독점 컬럼도 쓰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조금 이제 가십성 뉴스와 또 낮은 수준의 루머도 다루기 때문에 공신력에 대해서 물음표를 받긴 하지만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자가 최근 케인의 코멘트 이후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소개한 것은 결코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if라는 단서까지 달아놨기 때문인데요. if 차비 시몬스 트랜스퍼 fails, 차비 시몬스 영입이 실패할 경우 손흥민 선수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비 시몬스가 현 소속은 유스팀부터 뛰었던 파리 생제르맹이죠.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다가 1군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고,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기회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팀들을 임대를 갔었죠. 네덜란드 대표 선수로서 네덜란드 리그 무대를 거쳐서 지금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에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리고 임대 계약을 올 시즌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2027년까지 남아있는 가운데 파리가 이미 샤비 시몬스의 포지션에 여러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매각할 거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비 시몬스가 시장에 나올 경우 원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 또 파리 역시 높은 이적료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차비 시몬스의 영입에 굳이 크게 무리할 생각은 없다.
우선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올 생각이 있기는 한데 비르츠도 영입 대상으로 또 꼽히고 있거든요. 차비 시몬스가 이 선을 모두 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고, 그런데 비르츠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버쿠젠에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선수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지, 특히 젊은 선수, 미래를 길게 보고 데려올 수 있는 선수를 찾아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일단 먼저 딜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유럽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미 한 달여 전에 또 영국에 유럽에서 축구 비즈니스라는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조금은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상황과 또 양측의 입장을 취재해서 알려드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상황이 조금은 이제 난항, 조금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였고, 또 레비 회장이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안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팀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일단 시즌이 끝난 시점에 그리즈만의 거취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공식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게 열려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실제 말씀드린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 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상황.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수 있다면, FA로 움직일 수 있다라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케인 선수 영입 협상 때 좋은 관계를 맺었던 드레젠 CEO와 레비 회장이 직접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손흥민 선수 영입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를 일부 보내준다거나 임대해준다거나 다양한 양팀 간의 협업 방안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아직 손흥민 선수도 또 토트넘 구단 쪽도 현재 토트넘이 올 시즌을 어떻게 마칠지, 내년 시즌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장 공식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내년이 되면은, 내년 1월이 되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1년 옵션 발동 여부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보수만 룰 적용 여부, 또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될 텐데, 바이에른 뮌헨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서 우승을 도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게 아니라면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라리가 무대에 도전하는 것이 두 번째 옵션이고,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리가 팀들의 재정 상황을 또 고려했을 때 여의치 않는다면 바이에른 뮌헨에 가는 것도 결코 배제하는 옵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선호도는 낮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이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실제로 그런 면들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된 독일의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의 시장 가치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4,500만 유로에서 3,800만 유로로 이제 하향이 됐습니다. 그 하향은 경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나이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과의 계약도 반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 가치는 정확하게 선수의 능력에 따른 몸값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적료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합당한가를 측정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절대적인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상황상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800만 유로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992년생 선수 중에서는 모하메드 살라 다음으로 높은 몸값 2위입니다. 즉 1992년생 선수들 모두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을 뿐인 거고요. 왼쪽 측면 공격수 포지션으로도 세계 전체 선수들 중에서 22위에 해당하는 몸값이니까 32세이고 또 내년에 33세가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몸값이 나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건재하다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분석 매체인 데이터 MB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유럽 5대 리그 경기에서 윙어 중에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90분당 키패스,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 기회 창출을 한 선수가 없다. 90분당 1.49회의 키패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경기당 2개 정도의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100분율상 100% 키패스 1위고요. 또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값 역시 93%로 최상위권, 여기에 페널티킥을 제외한 이 득점 비율도 84%로 상위권이고 도움 비율도 90%로 굉장히 높아요. 이런 순위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득점 생산성이 유럽 5대 리그 윙어 중에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에 공을 전진시키는 패스를 통해서나 운반을 통해서 드리블을 통해서 공을 앞으로 공격 진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나이에 비해 굉장히 평균을 상회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지 파이널 서드 쪽에서 슈팅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격 액션, 슈팅, 드리블, 패스, 크로스 모든 면에서 뛰어난 72%의 기록이 나왔고요. 드리블 성공률도 53%, 공격적인 전진 운반 능력도 64%가 나왔으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고른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로만 봐도 2024년 한 해 전체를 보더라도 유럽 5대 리그에서 기회 중에서도 빅찬스, 득점이 되어야만 하는 아주 유망한 득점 기회를 만든 기록도 전체 5위에 올라있는 게 손흥민 선수예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28회로 절대적인 1위이고 아스널의 사카가 24회로 2위,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23회로 3위고 첼시의 콜 파머가 22회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과 함께 21회인데 바로 이 라민 야말이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넥스트 매치로 불리는 선수고,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금 케빈 더브라이너 이후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불리는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과 함께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빅찬스 창출 기록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1위 기록이 윙어 중에서라면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을 통틀어서도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급의 빅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빅찬스 창출도 지난 16라운드 경기 이후에 12개가 되면서 19개의 부카요 사카에 이은 2위인데요. 사카가 19개의 빅찬스 중에 10개의 도움으로 현재 도움 1위거든요. 그런데 첼시의 콜파머와 또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12개의 빅찬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도움으로 연결되면서 2위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조차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동료 선수들이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인 도미닉 솔랑키가 올 시즌 빅찬스 미스 8개로 전체 선수 공동 8위인데 가장 많은 빅찬스를 놓친 에스턴 빌라의 와킨스가 15개, 맨시티의 혼란이 13개고 첼시의 마두에케가 10개거든요. 이 선수들이 조금 앞서가긴 해도, 그러니까 와킨스 정도를 제외하면 솔랑키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까지 생각을 할 경우에 8개나 빅찬스를 놓쳤다는 것은 8골 정도는 넣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절반만 실제로 골이 되었더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손흥민 선수 사카와 마찬가지로 도움왕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상위권 순위에 물론 첼시의 마두에케와 파머, 잭슨 등이 함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첼시가 실제 경기력에 비해 골을 덜 넣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토트넘도 브레넌 존슨이 7개의 빅찬스 미스를, 솔랑키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8개의 빅찬스 미스라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공동 13위이긴 한데 역시 상위권 빅찬스 미스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솔랑키, 존슨에다가 또 5개의 빅찬스를 놓친 메디슨까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꽤 많은 기회를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얻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생각보다 경기력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번째 경기 득점을 통해서 20명의 레전드 목록, 100경기 득점 목록에 이름을 올렸죠. 앨런 시어러가 193경기 만에 100경기 득점을 이뤘던 최단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20명 중에서 손흥민 선수는 19번째 316경기 만에 기록하긴 했지만 테디 셰링엄의 329경기 만에 이룬 100경기 득점보다는 높은 수치고요. 또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많이 떨어졌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 보조자로 뛰어서 아쉽다, 그런 얘기들 속에서도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2회의 살라, 17회의 파머, 15회의 사카, 14회의 혼란에 이어 공격 포인트 공동 5위에 올라있어요. 이 기록도 손흥민 선수의 기회를 동료들이 좀 더 잘 살렸다면,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가 오기만 했다면 더 높은 위치까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경쟁할 수 있는 경기력의 선수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기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내년 여름에 33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해서 데려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에 경기력과 성적이 좋지 않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재홍 선수에게 멀티골을 얻어맞으면서 마인츠에 1대2로 패배했고,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4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라이프치히와 치르기 때문에 승점 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DFB 포칼에서는 또 레버쿠젠에 0대1로 패배하면서 조기 탈락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올 시즌도 무관이 된다면 내년 여름에는 조금 더 과감한 이적 시장의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 사우샘튼과의 경기 1골 2도움으로 토트넘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위, 역대 도움 단독 1위에 올라섰죠. 125득점 68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 활약에 대해서 영국 대중지 더 선은 토트넘의
보나파이드 레전드라고 했어요. 진정한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레전드라고 불리기 위해선 우승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대회 바로 카라바오컵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8강전,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 능력과 도움 능력이 또 한 번 모두 폭발하면서 토트넘이 4강에 오를 수 있을지, 이 경기를 앞둔 최신 소식과 또 손흥민 선수의 이적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해 주시고, 한준TV의 카라바오컵 맨유전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